아들도 못 낳는 년이 무슨 며느리야. 창피하게. 제사 준비가 한창이던 그날,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를 보며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죠.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10월 초였습니다. 시댁에서 지내는 추석 명절이 끝나고 제사 준비가 시작된 날이었어요. 저는 윤서연 36세입니다. 아니, 그때는 33세였어요. 시댁은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큰 한옥이었습니다. 대문부터 위압감이 있는 집이었어요. 시할아버지 제사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었고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옷을 입혔어요. 첫째 딸은 7살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5살이었고요. 엄마, 오늘도 할머니 댁 가야 돼? 첫째가 물었어요. 응, 제사라서. 싫은데. 조금만 참자. 금방 끝날 거야. 아이를 달래며 옷을 입혔습니다. 둘째도 울상이었어요. 엄마, 배고파? 할머니 댁 가서 먹자. 지금 먹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남편 최정우는 이미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제사 준비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항상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남편은 먼저 가고 저는 아이들 챙겨서 나중에 가는 게 규칙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68세, 허리가 곱고 목소리가 큰 분이었습니다. 왔어? 네, 어머님. 아이들은? 여기 있어요. 첫째와 둘째가 제 뒤에 숨었어요.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아이들을 감정 없이 쳐다봤어요. 에휴 쯧쯧. 들어가. 부엌에 일손 필요해. 네, 어머님.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여자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왔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아이들은 거실로 보냈습니다. 부엌 일이 시작됐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친척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지? 그럼요. 학원비도 많이 들고 우리 애는 학교에서 1등 했어. 자랑 섞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제사상을 차렸어요. 큰 상에 음식이 가득 올라갔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제사를 지냈어요. 여자들은 부엌에서 대기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됐어요.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20명은 넘는 것 같았어요. 상이 차려지고 식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아이들 옆에 앉아서 밥을 먹였습니다. 제 밥은 거의 먹지 못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서연아. 네, 어머님. 일어나 봐. 저는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에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장손이 대를 이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이 며느리가 딸만 둘을 낳았어.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딸만 낳았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무슨 며느리야.
그 말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어요. 수십 개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아들은 중요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근데 이 며느리는 딸만 둘이야. 셋째도 계획 없다고 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래서 며느리 복이 없다는 게 이런 거야. 첫째 딸이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남편 정우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를 봤지만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 집안 족보를 봐. 대대로 아들이 이어왔어. 근데 이대에서 끊긴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친척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은 딸도. 딸은 달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아, 넌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못 낳고 집안일도 시원찮고 그러면서 며느리 행세를 해?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절대 울면 안 됐어요. 여기서 울면 더 무시당할 테니까요. 첫째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둘째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애들까지 우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아이들이 우니까 밖에 나가려고요. 잠깐만 있어. 할 말이 더 있어. 저는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봤어요. 다들 증인이에요. 오늘 내가 하는 말 잊지 마세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요? 이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요. 아들도 없고 집안 체면도 안 세우고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요. 그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형님, 그래도 그렇지. 뭐가 그래도 그래? 나 틀린 말했어?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서 있었어요. 남편 정우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눈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뭐라도 말해줘. 제발.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었어요. 가. 오늘은 여기까지야.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첫째가 뒷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그래? 괜찮아. 엄마 있잖아. 근데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쁜 말 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무슨 며느리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년 동안 참아왔던 모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을 때마다 실망했습니다. 첫째 때도 둘째 때도요. 다음엔 아들 낳아야 해.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어요. 아들도 못 낳는 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어요. 밤 11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정우가 들어왔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왔어? 응. 정우는 제 눈을 보지 못했어요. 오늘 미안해.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어머니가 워낙. 그래서 나 혼자 당하라고?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이 맞아? 내가 아들 못 낳아서 쓸모없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왜 한마디도 안 해줬어?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날 밤 자정이 넘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내일 우리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시댁으로 갔어요. 나 먼저 가볼게. 너는 점심때쯤 와.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 어머니가 부르셨어. 거짓말이었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어제처럼 친척들은 없었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 왔어? 네. 애들은 방에 들어가 있어. 저는 아이들을 안방으로 데려갔어요. 텔레비전을 켜주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이거 봐.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이미 동의했어. 너만 도장 찍으면 돼.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야?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장손 없는 집안은 망신이야. 친척들한테도 체면이 안 서. 딸만 둘 데리고 있어봤자 우리 집안에 도움 안 돼.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난 진작부터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어요. 너 들어온 지 8년 됐지? 그동안 아들 하나 못 낳았어. 처음엔 기다려줬어. 둘째 때도 참았고. 근데 이제는 안 되겠어. 셋째 낳을 생각도 없다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3달쯤 됐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만약 딸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그래서 숨겼습니다. 배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가리켰어요. 여기 도장만 찍어. 그럼 위자료 줄게. 애들은 내가 데려가. 우리는 필요 없어.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남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정우야.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할 거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무한 웃음이었어요. 8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았고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도장 하나로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조용히 나가. 소문 안 나게. 친척들한테도 적당히 둘러댈 거야.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너도 그렇게 말해. 알았지?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생각할 게 뭐 있어?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 그래도 오늘 안에 결정해. 안 그러면 내가 더 강하게 나갈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가? 응. 가자. 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울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았어요. 이혼 서류를 펼쳤습니다. 남편 도장이 보였어요. 저는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3달 된 아기가 있었어요. 아직 성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했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초음파 검사를 시킬 거예요. 성별을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만약 또 딸이면 낙태를 강요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였습니다. 지킬 거였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요. 다음 날 저녁 시댁으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결정했어? 네. 도장 찍을게요. 잘 생각했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위자료는 아이들 양육비로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좋아. 그렇게 하지.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시댁으로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위자료였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일부러 피한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8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첫째가 물었어요.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아빠는? 아빠는 할머니랑 살아.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아이였으니까요. 시댁은 이 아이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우며 살 거였습니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헐렁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병원에 다니고 혼자 검진을 받았습니다. 3달 후 의사가 말했어요. 성별 알려드릴까요? 네.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렇게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 배에 동생이 있어. 진짜? 응. 조금 있으면 만날 수 있어. 첫째와 둘째가 좋아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아이들은 친구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혼자였지만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혼자 낳게 해서. 아기는 조용히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요. 세 아이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시댁에는 알리지 않을 거예요. 평생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니까요. 시댁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동생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엄마, 동생 귀여워. 그치? 우리 잘 돌봐주자. 응. 그렇게 우리 4명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셋째 아들은 3살이 됐어요. 첫째는 10살, 둘째는 8살이 됐습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시댁은 여전히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날 우편함에 초대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최씨 종친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을 펼쳤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한때 우리 집안 사람이었으니 얼굴은 비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3년 만에 온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초대장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봤어요. 왜 지금 이걸 보낸 걸까요? 3년 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갑자기요. 첫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응, 손 씻고 와. 엄마는 뭐 봐?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초대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3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시댁과 완전히 끊고 지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적응했어요. 아빠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빠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그쪽으로 가야 하나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초대장을 꺼내보고 다시 넣고 그걸 반복했어요. 어느 날 밤 첫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댁 안 가? 왜 갑자기? 친구들은 다 할머니 댁 간다는데. 저는 아이를 봤어요. 우리는 할머니 댁 안 가도 괜찮아. 왜? 그냥 멀어서. 첫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궁금해할까요? 아빠를 그리워할까요? 셋째는 아빠 얼굴도 모릅니다.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번쯤 보여줘야 할까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가기로요. 하지만 혼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 셋을 모두 데리고 갈 거였습니다. 종친의 날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옷을 준비했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종친의 당일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오늘 어디 가야 해? 어디? 할머니 댁. 첫째가 눈이 커졌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응. 준비하자.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혔어요. 셋째 아들도 깨끗하게 입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저도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어요. 종친의 장소는 큰 한옥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서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알았지? 응.
새 아이의 손을 잡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좋기 10명은 넘어 보였어요. 친척들이었습니다. 저를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서연이 아니야? 맞네. 왜 왔지? 쫓겨난 거 아니었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꼭 잡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아니, 제 옆에 아이들을 봤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셋째를 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야? 서연이 애 아니야? 근데 남자애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걸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 정호도 옆에 있었어요. 그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셋째 아들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서연아, 저 아이는 누구냐? 어디서 데려온 거야?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 아들은 누구 애냐?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셋째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다리에 얼굴을 묻었어요. 무서웠나 봐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쫓겨날 때 이미 제 뱃속에 있던 아이예요. 순간 그 자리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정호는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고? 그럼 왜 말 안 했어?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들으신 그대로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저는 3달 임신이었어요. 그걸 왜 말 안 했어?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딸이면 낙태시키려고 하셨겠죠.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했어요. 혼자 낳았고 혼자 키웠어요. 넌.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가 아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 출산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럼 왜 연락 안 했어? 왜 연락해야 하는데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쫓아내셨어요. 아들 없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연락해야 해요? 친척들이 더 가까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그래도 알렸어야지. 이건 우리 집안 아들이잖아. 저는 그 사람을 봤어요. 아니에요. 뭐?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최 씨 집안 아들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호 씨 하시면 우리 집안 아들이지. 호적에도 없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성을 따라 윤 씨예요. 최 씨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혼 후에 낳았으니까 제 호적에 올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남편 정호가 나섰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당신이 뭐라고 할 자격 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도장 찍을 때 뭐라고 했죠?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건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기다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손자야. 데려갈 수 없어. 저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손자요? 그래. 우리 집안 장손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어요. 이 아이가 아프든 말든 신경 안 쓰셨어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손자라고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무슨 며느리냐고요. 그 말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아들 낳았어요. 어머님 없이요. 이 아이는 제가 키웠어요. 어머님 도움 없이요. 저는 셋째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손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친척 하나가 나섰어요. 그래도 핏줄은 못 속여. 법적으로 이 아이는 제 호적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비어 있어요. 이혼 후 출산이니까 당연하죠.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누군가 부축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기다려. 정우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그래도 당신은 3년 전에 선택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기로요. 나를 쫓아내기로요. 그게 당신 선택이었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어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째가 뒷자리에서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무서웠어. 이제 안 봐도 돼. 셋째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룸미러로 아이를 봤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씻기고 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 남편의 표정, 친척들의 웅성거림. 모두 생생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은 옳았어요. 3년 전 임신 사실을 숨긴 것도요.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요. 시댁에 알리지 않은 것도요. 모두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니까요. 누군가의 대를 잇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시댁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날 쫓겨날 때 이미 제 뱃속에 있던 아이예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이제 우리 4명만의 삶을 살아갈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손님 몇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종친회에서 봤던 친척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저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물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전한 소식은 간단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것, 종친회 이후로 계속 누워 계시다는 것, 그리고 아이를 한 번만 보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다른 친척이 찾아왔고, 전화가 왔고, 문자가 쌓였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정우가 직접 왔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3년 전 당신들이 선택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말을 지겹게 들었습니다. 그를 돌려보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계속 왔어요. 전화, 문자,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 정우가 서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그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첫째와 둘째는 아빠를 기억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셋째는 낯선 사람을 보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뒤로 감추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3년 동안 아빠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셋째가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첫째가 아빠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지만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쁜 말을 했으니까요. 둘째도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친권소송 통지서였습니다. 최정우가 셋째 아들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비용이 부담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정우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혈연 관계를 강조했어요. 친부로서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3년간의 양육 기록을 제출했어요. 병원 기록, 어린이집 서류, 사진들이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판사가 정우에게 물었어요. 3년 동안 왜 찾지 않았냐고요. 정우는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알려고 노력은 했냐고요.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이 왔어요. 판사가 판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게 단독 친권이 인정됐어요. 정우는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이와 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겼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한 번만 아이 얼굴을 보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에 뭐라고 하셨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년이라고 했었죠.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반복했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이제 그만 저희를 찾지 말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서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제 아이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이겼다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첫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고생했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우리 다 고생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어요. 3년 전부터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아이들을 지켰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모든 선택이 옳았습니다. 이제 우리 4명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카페 문을 열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저녁을 함께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그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단골 손님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첫째는 학교에서 반장이 됐고, 둘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셋째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열지 않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결국 펼쳤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 후회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뒀어요. 일주일 후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무했어요.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갈 이유도 없었고 제가 갈 이유도 없었어요. 며칠 후 정우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마지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카페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정우는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상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서연이와 아이들 얘기였다고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다고요. 저는 듣고만 있었어요. 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도 후회한다고, 그때 제대로 막았어야 했다고, 이제라도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고 말했어요. 정우가 물었어요. 정말 기회가 없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면 만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중에 첫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냐고요. 학교에서 누가 말해줬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가 또 물었습니다. 슬프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슬프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안타깝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했던 게요. 첫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가 물었어요. 아빠는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억지로 만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봤어요. 첫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셋째는 아빠가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봤어요.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아이들이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이 떠올랐어요. 쫓겨나던 날, 혼자 아이를 낳던 날, 종친회에 나타났던 날, 법정에 섰던 날. 모든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한 선택들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켰고 우리만의 삶을 만들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났고 과거는 과거로 남았어요. 이제 앞만 보면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 거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36세,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예요. 시댁에서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들을 낳았고 숨겼고 지켰어요. 3년 후 진실을 드러냈을 때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쫓겨날 때 이미 제 뱃속에 있던 아이예요. 그 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싸움도 있었고 법정에도 섰습니다. 하지만 이겼어요.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삽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오늘을 살아가요.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웠어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아침이요. 커피 향이 가득할 카페의 오후가요.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을 시간이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니까요. 누구의 대를 잇기 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주는 엄마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